내가 다시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조차 빼앗으려는 자식들이라니. 어머니, 그 남자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날 협박하는 자식을 어떻게 자식이라 부를 수 있겠니? 엄마, 선택하세요. 우리 가족이냐, 그 남자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68세 노모의 새로운 사랑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들 사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용기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68세 김미자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5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아들과 딸 둘이 있고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요즘 불효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8세의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죠. 저는 그의 그 미소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고 5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곧 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고 저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작은 출판사를 직접 열었습니다. 고전 문학을 사랑했던 남편은 잊혀져가는 우리 문학을 알리고 싶어 했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저는 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미자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해 승승장구했고 수진이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저희에게 귀여운 손주들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5년 전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던 가을날이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저녁에 같이 산책할까? 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가끔 전화만 했고 수진이는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외로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던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내게 해주었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정도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깊은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니던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의 책들을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책 읽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그분의 이름은 이성진이었습니다. 70세의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첫 인상은 참 단정하고 지적인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그분은 항상 깊이 있는 의견을 내놓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말을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어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독서 모임 후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서로의 인생과 가치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진 씨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공식적인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 대답을 못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도심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도 미술관, 작은 음악회,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소소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점점 저는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그에게 온 문자 한 통에 가슴이 설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중 저는 이 행복한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아들 준혁이와 딸 수진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셔. 참 좋은 분이라. 말을 잇기도 전에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신다고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그래, 2달 정도 됐어. 너희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적당한 때를 찾고 있었단다. 수진이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분 혹시 재산이 많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 진심을 의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아, 그건 왜 묻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평범하게 교직자 퇴직금으로 살아가는 분이야. 하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어. 그분의 인품과 배려심 그리고 지혜가 엄마는 좋단다. 준혁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와서 무슨 연애입니까? 그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왔어. 아버지는 떠났지만 엄마는 아직 살아있잖니. 68세라고 더 이상 행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준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맞아요,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판단력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내가 그저 노망난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성진 씨는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어. 그분이 내 돈을 노릴 이유가 전혀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계속해서 그분의 신상에 대해 캐물었고 수진이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핑계를 대며 통화를 짧게 끊었고 손주들을 보여주러 오겠다던 약속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새로운 인연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자식들의 반응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준 그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진 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성진 씨와의 관계를 알리고 난 후 저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받아들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준혁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느냐 추궁했고 수진이는 엄마 정신이 아직 혼미하신 것 같다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진 씨와의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매주 독서 모임에서 만나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진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병원 근무 중인 줄 알았는데 불쑥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오늘 병원 안 가니? 휴가 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병원 일 이야기. 오랜만에 편안한 모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진 씨였습니다. 미자 씨, 오늘 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책을 봤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 빌려왔어요. 주말에 만나면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소소한 배려가 담긴 그의 메시지는 항상 제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돌아왔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진 씨였습니다. 엄마, 그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수진이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아, 네. 지금은 딸과 이야기 중이니까. 저는 통화를 거절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다시 한 번만 다녀올게요. 아까 급해서 손도 제대로 못 씻었어요. 수진이가 다시 자리를 비운 동안 저는 성진 씨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딸이 와 있어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수진이는 금방 돌아왔고 오히려 전보다 더 밝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무슨 고민이 해결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저녁까지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도 보고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저는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받았던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을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도 성진 씨의 부재 중 전화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다음 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엄마 핸드폰 만졌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왜요? 그 망설임과 거짓말하는 듯한 어조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성진 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수진아,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는 널 낳고 키웠어. 내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알아. 어제 엄마 핸드폰을 몰래 보고 성진 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웠지. 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봐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빠져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딸이 내 사생활을 침해하다니요. 수진아, 너 그게 얼마나 예의 없고 신뢰되는 행동인지 알기나 하니? 엄마는 지금 10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란다. 엄마, 68세에 무슨 성인이에요? 이제 정신이 점점 흐려지실 나이라고요. 그 나이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현혹되시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나이를 핑계로 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대하는 딸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68세라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야. 68세라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아직도 책을 읽고 요가를 하고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꾸려나가고 있어. 내가 그런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신상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에 노인들 상대로 재산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진 씨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분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고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셨어.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인생이야.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다. 수진이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봤는데 또 누군가를 잃게 되면 어떡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너희 걱정해주는 마음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다시는 엄마 몰래 핸드폰을 보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일은 없었으면 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기적으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성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자식들을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 슬펐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진 씨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자 그는 이해심 깊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자 씨,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갑자기 어머니께 낯선 남자가 생겼으니 불안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적어도 제 옆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식들의 방해 공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사건 이후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지만 성진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날은 성진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작은 선물과 함께 그의 집에서 직접 만든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시장을 보고 그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작은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진 씨의 집으로 향하려던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준혁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 생각에 준비해둔 음식을 그대로 두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준혁이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성진 씨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우선이니 어서 가보세요. 생일은 언제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요. 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30분 만에 준혁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의외로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혁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손주들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급하다며?
준혁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큰일은 아니고요. 막내가 아까 열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미 해결된 일이라니요.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했니? 난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음식도 다 두고 뛰쳐나왔단다. 준혁이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걱정돼서요. 근데 엄마가 오시는 동안 열이 내려갔네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의 태도도 어색했고 며느리도 미안한 표정 없이 그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손주가 아프지 않아서.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이왕 오신 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내가 음식 많이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준혁이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방해였습니다. 준혁이는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저를 여기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준혁아,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오늘 성진 씨 생일인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를 이렇게 속이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울면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가 그 사람 만나는 게 못마땅해서요. 엄마 나이에 연애는 위험해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언제부터 엄마의 판사가 된 거니? 내가 뭘 해야 하고 말아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어.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가끔 전화 한 통 주고 명절에 며칠 얼굴 보는 것 말고 내가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무엇을 했니? 준혁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없니? 아버지도 엄마가 혼자 남겨지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성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만약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에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재산 문제도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기면 여러모로 복잡해져요. 그 순간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제 행복이 아니라 재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면 그들의 상속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엄마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걱정되는 거지. 준혁이와 그의 아내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가볼게.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속이고 방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성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미자 씨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비록 준비했던 음식은 없었지만 간단한 배달 음식으로 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성진 씨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프게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제 옆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진 씨와의 만남에 대해 자식들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방해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방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준혁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 이후 저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대화를 끝내고 만나자는 제안도 가능한 한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 줄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랑 함께였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웬일로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 수진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색도 안 좋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난 아주 건강해. 요가도 매일 하고 산책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좋아 보인다는 거니? 수진이는 사위하고 눈빛을 교환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엄마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해 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아빠 생일로 해두셔서요.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금융정보까지 들춰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짓이니? 내 허락도 없이 내 계좌를 확인하다니. 수진이는 제 분노를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최근에 계좌에서 꽤 큰 금액이 출금됐더라고요. 몇 번이나요? 그게 다 그 이성진이라는 사람 때문 아닌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큰 금액을 출금한 것은 오래된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랜만에 옷 몇 벌을 사고 또 성진 씨의 생일 선물로 고급 시계를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제가 원해서 한 소비였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해서 쓴 돈이야. 성진 씨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쓴 거라고. 수진이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요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거든요. 혹시 그 이성진이라는 분이 어머님께 돈을 요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어. 성진 씨는 오히려 내가 돈 쓰는 걸 말리는 사람이야. 자기 돈으로 나를 대접하려고 하고. 이서방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 성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재산을 좀 관리해드렸으면 해요. 엄마는 생활비만 매달 받으시고, 큰 돈이 필요하시면 저희랑 상의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식들이 저희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판단력이 없는 노인네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부터 너희한테 용돈을 타쓰는 어린아이가 됐어? 난 아직 머리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수진아, 내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니? 내가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어 보이니?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며 집안을 꾸려왔어. 그 어려운 시절에도 돈 관리 잘했고 너희 대학까지 보냈잖니. 그런데 갑자기 내가 멍청한 노인이 됐다는 거야. 그때 이서방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그만. 더 이상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할 거고.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수진이가 급하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이건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서류 치워. 내가 절대로 사인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나 해.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서방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 사람이 엄마 돈을 노리고 있을까봐.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마. 내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성진 씨에게 다 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기부해버릴 수도 있어. 그건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고. 수진이와 이서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바로 바꿀 거야. 다시는 너희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거고.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며 제 재산까지 관리하려 든다니.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인터넷 뱅킹 접속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또한 저희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제 자식들이 제 계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요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힘드셨겠네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미자 씨는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진 씨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제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관리 사건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그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한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성진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미자 씨가 내 노년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저 역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굳이 결혼식을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와 함께라면 남은 여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성진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조용히 우리의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 직접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둘 다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바쁘다며 미루려 했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주말 오후 준혁이와 수진이가 각자의 배우자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한 후 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엄마의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성진 씨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단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좋다고. 수진이도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알고 결혼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두 자식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성진 씨와는 벌써 1년 가까이 알고 지냈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 1년이면 사람 다 알아요. 사람이란 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준혁이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사람의 됨됨이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이야. 성진 씨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야. 인품도 훌륭하고 성실하고. 엄마,
진짜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수진이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저희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미쳤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요.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고 돈도 평소보다 많이 쓰시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정신이 아주 멀쩡해. 단지 내가 행복할 권리를 찾았을 뿐이야. 그게 너희에게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구나. 준혁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생각에는 엄마가 지금 그 사람한테 현혹되신 것 같아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정말 교묘하거든요. 저희 회사 과장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는데. 준혁아, 제발. 엄마를 그런 판단력도 없는 노인네 취급하지 말아줘. 난 아직 머리도 멀쩡하고 내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안 될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나이가 얼마인지 알지? 68세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나이라고. 그런데 행복을 위해 시간을 더 낭비하라고. 성진 씨도 70이 넘으셨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단다. 그 말에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수도 있어. 내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준혁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너희가 엄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니 한번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구나. 다음 주에 큰 병원에 가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을게. 너희도 같이 가자. 그리고 의사가 내가 멀쩡하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내 결정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줘. 수진이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후였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성진 씨와의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가 받아들이든 말든 엄마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준혁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행복을 바라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시간이 알려주겠지. 하지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져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다음 주 정말로 저는 대형 병원의 신경과를 찾아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함께 갔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고 난 후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미자님의 인지 기능은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오히려 우수한 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멀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확인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와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 엄마는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엄마의 선택도 멀쩡한 판단에서 내린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걱정이에요.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저희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비록 그들이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은 거두어들인 듯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진 씨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자식들의 동의나 축복이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자 씨가 자식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물러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 씨, 물론 자식들의 축복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선택할 때입니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의 완전한 이해는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와 성진 씨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로 제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이 증명된 후 자식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진 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성진 씨를 제 집에 초대해 자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연락해 이번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올 것이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다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강하게 주장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음식도 장만했고 거실 테이블에 꽃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성진 씨를 환영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예의는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성진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 씨, 자식분들 선물로 준비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성진 씨. 들어오세요. 성진 씨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자켓에 밝은색 셔츠 그리고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반듯하게 빗어 넘겼고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할 텐데요. 미자 씨 자식들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약속 시간인 6시 30분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특히 준혁이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너라. 자식들은 거실로 들어서며 성진 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성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미적지근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식사를 시작하자. 오늘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단다. 저는 음식을 테이블에 차리기 시작했고 성진 씨도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게요. 이 선생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투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저를 도와 음식을 나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 사람이에요? 좀 나이가 많으시네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회사에서 IT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쪽 분야가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더군요. 준혁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성진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수진 씨는 간호사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참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수진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음식 식기 전에 먹자. 성진 씨, 여기 불고기가 맛있으니 많이 드세요. 성진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성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72입니다. 준혁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만의 대화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겠네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괜찮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나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신뢰되는 질문이니?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하지만 성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자 씨. 준혁 씨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네. 저는 교직에서 은퇴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장으로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입니다. 자식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요. 준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연금이라 많진 않겠네요. 준혁아,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살아왔고 덕분에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자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자 씨를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진이가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은 왜 하시려는 건가요? 그냥 지금처럼 만나시면 되지 않나요? 성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자 씨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또한 우리 나이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법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물을 컵에 엎질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물이 성진 씨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진 씨의 바지가 젖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냅킨으로 가볍게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는 계속해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성진 씨에게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때로는 비꼬는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성진 씨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전처나 전처의 자식들이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참다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오늘 성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굴라고 한 게 아니야. 성진 씨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해. 준혁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엄마를 위해 걱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엄마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성진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식사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성진 씨, 아직 디저트도 다 못 드셨는데. 괜찮습니다. 자식분들과 더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는 준혁이와 수진이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진심으로 미자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성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진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성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식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성진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자 씨.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굴다니. 정말 창피하고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성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을 내 자식들이 모욕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혁이와 수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니?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무리하게 키웠니? 준혁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필요한 질문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질문?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경제 상황을 캐묻고 일부러 물을 엎지르고 그런 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해 보여서요. 너무 점잖은 척하고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 같은 걸 하고. 수진아,
그건 성진 씨가 예의가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희처럼 무리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이지. 오히려 너희가 이상한 거야. 준혁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나이에 갑자기 재혼이라니.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주변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행복보다 난 오랜 시간 혼자 외롭게 살았어. 이제 와서 내 곁에 함께할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해요? 엄마 재산 다 가져가거나 몸 상하게 되시면. 수진아, 그건 내 진심이 아니잖니. 너희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봐. 두 자식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알았다.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방법이 좀 서툴렀을 수는 있지만 정말 엄마를 위해서. 당장 나가. 더 이상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고의적인 방해였습니다. 성진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저희 관계에도 금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참 후에 진정이 되자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식들이 그렇게 무리할 줄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자 씨만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무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제 행복을 위해 성진화의 관계를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들도 미안했는지 몇 번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짧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이후 평소보다 더 자주 손주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게 항상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어떤 상처도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손주들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줄게요. 고맙구나. 정말 기다릴게. 저는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장난감도 새로 사두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준혁이와 손주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드디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와 두 손주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저를 보면 달려와 안기던 서연이가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서 들어오렴.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른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놀라서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준혁이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시쯤 데리러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활기차게 놀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먹을래? 서연이가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가 우리를 안 볼 거라고 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우리 안 보는 거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자주 보고 싶어. 다른 할아버지가 생긴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서연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 더 좋아하면 우리는 어떡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다니. 분명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심어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일은 절대 없어. 할머니는 민준이, 서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저는 두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떡볶이를 먹으며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민준이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할아버지는 우리 좋아해요? 왜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말고 다른 할아버지랑 살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 속에서 자식들이 심어준 편견과 오해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걱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내내 아이들과 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다시 온전한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식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5시가 되어 준혁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준혁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너희를 안 볼 거라고.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내 손주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준혁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 내가 언제 손주들을 안 보겠다고 했니? 너희가 고의로 아이들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준 거잖아.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재혼하려는 게. 준혁아, 그건 내가 이해하든 말든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손주들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앞으로 절대 손주들을 이용하지 마. 알겠니? 준혁이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빨리 나가자. 이제 가야 돼.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다음에는 새로운 할아버지도 같이 만날래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준혁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방해하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 6살 지민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지민이에게도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살면 너희를 안 볼 거라는 식의 말을 했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럼 뭐라고 했는데? 그냥 할머니가 앞으로 바빠지실 거라고. 그래서 예전처럼 자주 못 볼 수도 있다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손주들을 소홀히 한다고 했니?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다.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엄마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시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준 거니? 수진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거짓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서. 앞으로는 절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더 잘 알잖니.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치졸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까지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한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진 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그래도 손주들이 미자 씨의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아이들은 순수해서 제 말을 믿어줬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식분들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성진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해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손주들을 만나 제 사랑을 보여주고 성진 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누구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고 제 손주들과의 관계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손주들을 이용한 사건 이후 자식들과의 갈등은 조금 진정된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들은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성진 씨와 함께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작고 의미 있는 예식을 원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새 출발을 축하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식장을 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준혁이와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앞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왔네. 준혁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엄마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시겠다면 몇 가지 약속을 하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준혁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에 관한 약정서예요. 엄마가 이성진 씨와 결혼하신다면 엄마 명의의 재산은 저희 남매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니? 수진이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엄마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서. 또 그 이야기니? 몇 번이나 말했지? 성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재산도 있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사람이야. 준혁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엄마 집과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난 성진 씨를 믿어. 수진이가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래요. 이 약정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엄마의 재혼을 축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자식들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재산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니? 내가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내 결혼을 축하해 주지 않겠다는 거지? 준혁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엄마가 재혼하겠다는 선택을 하신 만큼 저희도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권리?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권리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예요. 만약 엄마가 재혼 후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너희에게 실망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이었다니. 내가 언제 너희를 돈만 밝히는 아이들로 키웠니? 준혁이도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돈만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 나이에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진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의문이고. 준혁아,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니? 성진 씨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 적이라도 있어. 그저 내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수진이가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면 아빠 묘지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명절에 누가 제사를 모실 건데요? 엄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신 거죠? 그 말에 저는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남편의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셨는지 그들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말을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재혼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야. 여전히 명절에는 묘지를 찾아갈 거고 제사도 모실 거야. 성진 씨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재혼하시겠다면 저희는 엄마 뜻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엄마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정말 그 사람과 살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엄마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 저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다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40년을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 그리고 5년을 홀로 보냈지. 이제 남은 생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 누구나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야. 준혁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엄마의 재혼을 막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 재혼을 법적으로 막는다는 거니? 엄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준혁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우리는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식들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미자 씨, 애들이 정말 너무하네요. 자식들이 그런 협박까지 하다니. 어떡하죠, 성진 씨? 저는 정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미자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그들이 미자 씨의 재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요. 이제는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미자 씨, 저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단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뿐인데 자식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진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까지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무섭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횡포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단호하게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진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김미자님, 자녀분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정상적인 분을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인지 기능 검사도 받으셨다고 하니 더욱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 재산에 대해서는요? 자식들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동안의 재산은 전적으로 본인의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뺏을 수 없어요. 다만 상속에 관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니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재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자녀들이 제 금융정보나 의료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지만 제 자식들과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드린 서류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내 대답은 아니오야. 나는 그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않을 거고 너희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내릴 거야.
엄마, 그럼 정말 저희와 관계를 끊으실 생각인가요? 관계를 끊자고 한 건 너야. 내가 재혼하면 더 이상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너이고, 나는 언제든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나 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이라고.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겠지. 준혁아, 엄마는 너희의 진심을 다 알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이제 그만 통화 끊을게. 너희가 정말 엄마의 행복을 바란다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진 씨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자식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유산 포기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그들은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제 선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진 씨와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자식들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제 자식이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중한 초대장을 준비해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초대장에는 비록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인생의 중요한 날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지 이틀 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초대장 받았어요. 그래, 너희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수진이는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억지로 오라고 하진 않을게. 엄마, 사실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수진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긁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재혼하시면 앞으로 손주들을 만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이니? 왜? 요즘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저희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그건 너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될 일이야.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그게 뭐가 문제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준혁이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당분간 엄마를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당분간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진아, 이건 협박이야. 내가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도 아이들을 사랑해. 그 사랑은 내가 누구와 살든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너희가 임의로 끊으려고 한다니.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엄마가 재혼을 포기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예전처럼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고.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 맞구나. 내가 재혼을 포기하면 손주들을 볼 수 있고 재혼하면 못 보게 하겠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수진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마저 빼앗으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하구나. 엄마, 수진아, 이제 가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수진이는 짐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엄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실까요? 수진아,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성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너희와는 달리 말이야.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늘 큰 기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니.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 씨에게 전화해 수진이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식들이 손주들까지 이용해 미자 씨를 압박하다니. 어떡하죠, 성진 씨? 손주들을 못 볼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로워요.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성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우리의 결혼을 재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성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단지 손주들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도 미자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겪고 계신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요. 성진 씨?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지만 손주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들 문제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어제 와서 이야기하던데 정말 내가 재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할 생각이니?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일단 당분간은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맞다는 거네. 내가 재혼하면 손주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대답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네, 당분간은 아이들과 만남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혁아, 넌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준혁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어. 그저 너희가 제대로 설명해 주기만 한다면.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아이들과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혁아, 그건 정말 잔인한 일이야. 손주들은 내 전부나 다름없어. 그 아이들을 못 보게 한다니. 목소리가 떨려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재혼만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행복을 포기하면 손주들을 볼 수 있고 내 행복을 선택하면 손주들을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제 자식들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 말 잘 들었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손주들을 만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미자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면접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판례가 많지 않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법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는 희망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진 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참을 생각한 끝에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 씨,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혼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돼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제가 미자 씨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성진 씨가 이해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를 포기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언제든지 미자 씨의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진 씨는 언제나처럼 이해심 깊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와 함께한 지난 1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성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 씨, 생각해봤어요. 우리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인가요? 손주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하려고 해요. 자식들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제 남은 인생도 그들의 통제 아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미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미자 씨의 손실을 보상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성진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손주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미자 씨.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결정을 알렸지만 예상대로 그들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성진 씨와 함께 식장을 최종 점검하러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는데 우리의 소박한 결혼식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준혁아, 인사드려. 성진 씨야. 준혁이는 성진 씨를 무시한 채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냥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요. 성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진 씨가 떠나자 준혁이는 저를 가까운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하시겠다는 뜻이신 거죠? 그래, 결심했어. 너희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준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뭔데?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히거나 재산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놀라서 준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저는 정말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저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나쁜 의도가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준혁아, 성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엄마.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의 요구가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알았어. 그럼 성진 씨에게 물어볼게. 성진 씨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준혁이와의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만나겠습니다. 아드님의 걱정을 이해해요. 저도 솔직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준혁이는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서 성진 씨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성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 씨,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땠어요? 준혁이가 무리하게 굴진 않았나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쉬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꽤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정말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 과거와 재산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미자 씨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성진 씨. 괜찮아요, 미자 씨.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신 거겠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진 씨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너무했네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더 심한 말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성진 씨는 말을 잇기를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드님이 만약 제가 미자 씨의 재산을 노린다면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과거를 모두 파헤칠 거라고도 말했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혁이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했네요. 제가 당장 준혁이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볼게요. 미자 씨, 그러지 마세요. 이해해요. 아드님은 그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에 대한 불신도 풀리게 될 거예요. 성진 씨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 자식이 모욕했다니. 다음 날 준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어제 성진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굴 수가 있니? 준혁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필요한 말? 사람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게 필요한 말이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이런 정도의 시험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내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니?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니? 엄마, 저는 그저 준혁아, 이제 그만. 더 이상 내 결혼에 간섭하지 마. 내가 성진 씨에게 한 말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 결혼식에 갈 생각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힌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진 씨에게 전화해 준혁이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심 깊게 대응했습니다. 미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성진 씨,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입니다.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진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왔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성진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저와 성진 씨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딸이 곁에서 도와주고 아들이 긴장된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결혼식을 꿈꿔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식장에 도착하면서 그 쓸쓸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와 성진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자야, 너무 예쁘다. 정말 행복해 보여.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당연하지. 너 같은 친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새 출발한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어?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진 씨는 이미 그곳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다가 다시 찾은 행복에 대한 목사님의 축복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서 늦은 나이에 찾은 이 행복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식이 마무리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문득 식장 입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올 줄은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중요한 날의 딸로서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내가 와줘서 더 행복한 날이 됐어. 그때 성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예에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성진 씨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민이도 데려왔어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민이가 어디 있니? 수진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고 그제야 저는 수진이의 남편이 지민이의 손을 잡고 멀리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눈짓하자 지민이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 진짜 예뻐요. 손주의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도 지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지민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성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 지민아. 나는 성진 할아버지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지민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지민이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행복이었고 이것이 앞으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도 오고 싶어 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네. 오빠도 엄마 결혼식에 오고 싶어 했는데 너무 고집을 부려서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다가 결국 못 왔어요. 그래도 마음이라도 있었다니 다행이구나.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의 행복보다 재산을 더 걱정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와 아버님을 존중하려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게 해드릴게요. 전에 그런 협박을 한 것 정말 죄송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성진 씨와 저는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보낸 3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성진 씨의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살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일상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성진 씨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준혁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 씨.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준혁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를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보다 재산만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무례하게 굴었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제 욕심 때문에 그걸 방해했습니다. 성진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이해해요. 준혁 씨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테니까요. 준혁이는 고개를 들어 성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관대하십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는데. 저는 준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기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거니? 준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식에 다녀와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성진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셨나요? 제가 아버님을 의심해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버님의 과거와 재산 상태,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준혁이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란 걸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 조사 결과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아버님께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셨더군요.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재산도 충분히 있으셔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제가 선입견으로 판단했어요. 성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그런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풀렸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더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네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아들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손주들, 어머니가 만나지 못하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 만나실 수 있게 할게요. 사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성진 씨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진 씨는 손주들에게 진짜 할아버지처럼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성진 씨를 무척 따랐습니다. 성진 씨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매주 방문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해와 달이 된 온우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성진 씨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지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도 성진 씨와 서로 대화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진 씨가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준혁이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종종 따로 시간을 내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성진 씨를 점차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진 씨가 수진이의 직업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노고를 인정해 줄 때 수진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성진 씨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실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준혁이에게 향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재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니와 아버님을 위한 신탁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의 재산과 아버님의 재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신탁이요. 그래서 두 분이 남은 여생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와 성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달 조금씩 기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방해했던 것, 그리고 엄마 재산만 생각했던 것.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고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녀를 두신 미자 씨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후 저와 성진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변했고 정말 꿈만 같아요. 성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이 모든 것이 미자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진 씨가 그동안 인내하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끝까지 품격을 지키셨잖아요. 성진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미자 씨. 네, 성진 씨.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노을처럼 우리의 인생도 황혼기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70세, 성진 씨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가끔은 우리를 여행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작년 가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진 씨는 제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덕분에 저는 노년의 새로운 취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성진 씨가 제 그림을 보고 항상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줍니다. 미자 씨, 당신 그림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번 작품은 정말 아름답네요. 성진 씨도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를 따라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제안한 신탁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와 성진 씨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정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그들의 진심 어린 효도가 느껴집니다. 이런 행복한 결말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성진 씨와의 관계를 자식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식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하니 놀랐을 테고 또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저희 행복을 방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 모두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물론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지 마세요. 저와 자식들 사이에도 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성진 씨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고 자식들의 무리한 행동에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다섯째, 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관리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평생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화해한 자식들과의 관계, 귀여운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다른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노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